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4주 과정을 하고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으로 제 10장까지 장애 아동의 복지 서비스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될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 10장의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장애 아동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아동의 개념. 장애란 어떤 일의 성립 또 진행에 거치적거려서 방해되거나 하거나 또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게 되는 것을 정의가 되겠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기관이 본래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이 결함이 있는 상태를 장애라 할 수가 있습니다. 1975년 보면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장애인 인권 선언의 제1조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서 일상의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또 장애인 복지법에서 적용하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에 신체적 장애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받는 장애인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대다수의 아동과 달리 여러 가지 장애, 즉 정신적인 지체, 학습장애와 정서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애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질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해서 특수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복지법에 규정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범위는 신체적인 장애, 또 정신적인 장애 등 총 15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체장애를 개정되었으며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장애 유형의 분류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나눠지는데요. 일단 신체적인 장애로 보게 되면 중분류로서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또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외부 신체 기능 장애로서는 지체 장애, 또 뇌변 장애, 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또 안면 장애 등으로 소분류가 되고요. 또 지체 장애에서 세분화된 세 분류로는 절단 장애나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나 변형 등의 장애 등이 세 분류가 되겠습니다. 또 뇌병변 장애로 세 분류를 보면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를 세로 분류가 되겠고요. 또 시각 장애는 시력 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로 나눠집니다. 청각 장애의 세 분류로는 청력 장애와 평형 기능 장애 등이 되고요. 언어 장애는 언어 장애와 음성 장애, 구어 장애 등으로 세 분류됩니다. 또 안면 장애는 안면부의 추상과 함몰, 비후 등 병형으로 인한 장애를 나눠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확대 예상 장애 범주로 소화기 장애와 비뇨기 장애, 또 만성 통증과 기타 암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기관의 장애를 보게 되면 내부 기관 장애로는 신장 장애와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또 장류, 요루 장애와 간질 장애 등으로 내부 기관의 장애를 소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의 각 장애로 세 분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분류로 정신적인 장애를 보게 되면 지적 장애와 정신 장애, 또 자폐성 장애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지적 장애는 지능 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장애는 정신 분별병과 분열형 정통 장애와 또 양극성 정동 장애와 반복성 우울 장애 등을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폐성 장애는 소아지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발달 장애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또 학대 대상의 장애 범주는 만성 알코올이나 또 약물 중독, 또 기질성 뇌종훈 등 치매 등 학대 예상 범주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고 1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서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애 아동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지체장애자, 정서행동장애, 또 자폐성 장애와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와 건강장애와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장애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중 정서행동장애나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는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의 선전 기준인데요. 시각장애자는 사회적 발달은 시각과 많은 관련이 있으므로 시각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의 특성을 보면 청각장애자 아동은 추상적 개념보다 이 구체적인 개념에서 보다 이해가 촉진됩니다. 또 의사소통이 곤란한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 정서적 경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지체장애는 특성은 주의력 결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과제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또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자극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또 기억력인 결함에는 장기 기억을 비장애 또래와 비슷하나 단기 기억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발달 속도가 지체됩니다. 넷째로는 정서 및 행동 장애를 알아보겠습니다.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쉽게 화를 내며 또래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회적인 면에서 미성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폐성 장애입니다. 자폐성 장애자들은 언어적인 특성은 상대방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향 언어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주로 상호작용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점이죠. 또한 자폐성 장애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눈맞춤의 결여와 주위 사람과의 이 빈약한 애착 형성, 또 특정한 사물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리고 또래와의 어울리기보다는 고립된 행동을 하며 혼자 노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 장애자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말이나 언어의 문제를 보입니다. 의사소통 장애의 아동은 대부분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기타 장애를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단어 인지력이나 독해력, 연상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하죠. 일곱째, 학습장애의 특성입니다. 평균 이상의 지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주의 집중이나 지각, 기억력 등의 결함으로 인해서 특정 기술 학습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는 학습장애와는 다양한 행동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체장애의 특성을 보면 뇌성마비 아동 중에는 지적인 결함을 보이는 아동이 있습니다. 보통 또는 그 이상의 우수한 지적 장애력을 보이는 아동도 있고, 그러나 뇌성마비 아동은 일반 학생의 평균 지능보다 낮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아 가족의 특성이 있는데요. 가족에도 부모와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이렇게 가족들도 또한 형제자매, 장애 형제의 존재하는 인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장애 형제를 지님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현황 및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동의 현황은 장애인구의 현황을 통해서 추정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에 대한 자료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고,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추정 장애인은 2011년에 현재 장애인 출연율은 연도별로 보면 점진적으로 장애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등록 장애인 수와 연령별 또는 장애 유형별로 현황 조사를 한 도표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정책과의 장애 아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점점 수급자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 장애인 수의 연령별로 장애 유형별입니다. 장애인 중에 19세 이하의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94,392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자폐성 장애자가 12.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 아동 복지 정책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소득 보장 서비스와 의료 재활 서비스, 또 교육, 보육 교육 서비스, 또 시설 서비스, 장애인 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와 자동 아동 재활 치료 서비스 등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소득 보장 정책으로는 장애 아동 소득 보장 정책은 장애 아동이 최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장애 수당으로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에서 6급의 장애 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에는 3만원, 시설 기초는 2만원, 차상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 아동 수당으로서 장애 아동을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여서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기초대상 생활보상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의 재가 장애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재활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 재활 서비스는 임산부의 출산에서 장애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출산 후 모자 보건 예방 서비스, 질병 또는 산업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또 조기 치료를 포함한 국가의 의료 재활 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셋째,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및 종일반 운영지원은 장애 학생의 교수와 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와 종일반 운영 등을 통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치료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경비 지원은 치료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경비 지원을 통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그의 지원 대상은 국립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며, 두 번째 선정 기준은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중장애 학생이 우선 지원이 됩니다. 또 방과 후 교육비, 치료 지원비 등이 지원이 되며, 종일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희망자의 전원에게 제공이 됩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내, 교수, 학습활동 등 이동 보조와 방과 후 교육, 또 치료 지원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와 교통비, 또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입니다.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 돌봄의 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등의 돌보미를 활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하는 가족 돌봄 문화의 정착 및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급여액은 한 가정당 연 480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 진단 및 검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등록 진단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 연금 및 활동보조 등의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아동 복지 관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또 최근 20년간에 걸쳐서 장애인 및 특수교육 관련법을 제정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에 영향을 미친 관련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법이 1999년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 활동과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200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서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관한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직업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개개인의 삶의 형태에서나 그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직업의 중요성을 근거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장애인의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을 통하여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편의 제공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된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3세에서 5세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면서 장애의 영양 교육은 무상으로 하여 조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장애인에게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 제공을 의무화한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다섯째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높인다. 여섯 번째는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가족 지원과 치료 지원, 보조 지원 등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가 특수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2011년도에 개정되었는데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배치하여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권을 갖추는 경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을 하여서 해당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그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적이고 연계적인 장애아 보육 지원이 실행되도록 장애아동의 지원센터를 지역에 설치하여 장애 의뢰와 진단평가, 또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과 복지 지원 서비스 기관의 연계, 또 연계 기관의 서비스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 등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등을 시행하여 장애아 보육 지원에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인플라인 서비스를 전달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주요 법안입니다. 연도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을 위한 법률이 1997년, 장애인 복지법이 1999년, 장애인 교육,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2000년도에, 2007년도에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또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년도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의 관련 법률안이 주요 법안입니다. 자, 5장에는 장애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 아동 복지 지원 법적 토대 및 정책 강화입니다. 장애 아동 복지 실천은 다양한 영역에서 재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수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의 수혜 여부가 달라지며, 이러한 장애아동의 부모는 학교 입학이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가 찾아다니면서 여러 기관을 전전긍긍하는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아 출생 시 보건소와 동사무소를 에 장애 등록을 하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병원, 보육기관, 또 치료기관, 조기교육기관, 복지관 등의 정보와 정보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합된 지원 전달 체계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소득보장 정책 및 경제적인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 아동 가구의 경우 장애 아동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장애 아동의 부양수당 및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을 현실화하며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계층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넷째는 치료 재활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장애 아동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치료와 재활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재활기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기초생활비 서비스는 장애 아동의 수요와 욕구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장애 관련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대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성인 장애인과 달리 장애 아동의 경우 조기 치료나 재활 훈련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장애가 호전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 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재활시설이나 기관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보편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수교육지원의 강화에 응해입니다. 특수가족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장애 양육 및 교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 복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특수 아동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사의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교육 실시 자체보다는 장애 아동에 대한 일반 아동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의 수요에 적합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운영과 특수교육 등 행정적 재정 지원 및 일반 교육의 특수 및 교육원의 대상으로 특수교육 전문성을 가진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 아동을 위한 재가 서비스 확충 및 가족 지원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장애 아동 가족은 장애 아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가족에게도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에 대한 주의 깊은 보호가 필요성으로 볼 때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장애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재가복지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장애 아동의 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모든 장애인 복지관의 주간 단기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재활치료 및 가족 지원 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하고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정을 솔직하게 수용하고 부부만의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갖기를 통해서 결속력을 다지는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애 아동 부모 모임을 통하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 교육이나 가족 상담이나 형제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물론 장애 아동 가족 스스로가 자기 자신과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애 아동 가족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기술과 기법을 개발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욱 솔선수범해서 또 연구개발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추진력 있게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장애 아동 서비스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